31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 편집에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첫 번째,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는 단축키 Alt F11키를 누르면 실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로 와서 개발 도구 탭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란 단추가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축키가 Alt F11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나, 자, 키보드에서 Alt F11키를 누르는 것이나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 화면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실제로는 비주얼 베이직 4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화면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요.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며 한 단계씩 실행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엑셀에서 현재 매크로를 만들어둔 상태인데 그 매크로는 여기 매크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31번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해 보면 이렇게 간단한 서식을 설정해주는 매크로에 불과한데요. 바로 이 매크로를 실행할 때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앞에서 바로 본 것처럼 이 매크로에서 보면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되었죠. 실제로 이 부분은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여기 모듈이라는 모듈 시트에 우리가 만들어둔 매크로가 이렇게 코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재생 버튼 보이죠? 단축키는 F5키입니다. 이 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 단계씩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버그라는 곳에 가게 되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얘를 실행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단축키 F8키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앞에서 보았던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 무엇인지 F8키를 눌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고요. 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선택 영역, 여기서 선택 영역이라는 것은 A1에서 C3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글꼴을 굵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한 단계의 코드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글꼴 굵게라는 부분이 엑셀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또 F8키를 눌러서 이탈릭 기울임 꼴이죠.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한 단계씩 매크로가 실행이 되어서 우리가 작업한 과정의 단계별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싶으면 여기 정지 버튼, 실제로는 재설정 버튼이죠.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프로젝트 탐색기, 속성창, 모듈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 비주얼 베이직 4 어플리케이션 여기 창에서 보면요. 바로 이 부분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속성창이라는 것이 있죠. 모듈 시트라는 것은 여기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당 모듈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은 보기라는 곳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 구문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F5키를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 VBA 창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해당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것은 단축키 F5키, 여기 F5라고 나오는 것 보이죠?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실제로 엑셀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준 매크로가 이렇게 실행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첫 번째 보기를 보면 sum 함수를 통해서 안쪽에 인수를 보면 count a 함수와 max a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미리 엑셀에 입력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3번 보기에 174라는 결과값이 나온 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보기 예시에 있는 결과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기에서 102의 결과값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구해보면 109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 인수창을 눌러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우선 sum 함수라는 것은 인수들의 합을 구한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에 있는 인수는 count a 함수를 통해서 9라는 결과값을 구했고, 두 번째는 max a라는 함수를 통해서 100이라는 결과값을 구했으니까 두 개의 합을 통해서 109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count a라는 함수가 뭐 하는 것이냐 살펴보면 되겠죠. count a라는 함수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범위는 B2에서 D4예요. B2에서 D4 여기까지죠. 이렇게 B2에서 D4 이 범위. 자, 비어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라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max a라는 함수는 뭐냐? max 최대값을 구하는데 여기 뒤쪽에 a가 붙게 되면 논리값과 텍스트도 포함된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논리값 텍스트 다 포함해서 해당 인수 목록에서 최대값을 구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범위는 B2에서 D4, B2에서 D4 여기 이렇게 보면 대충 눈으로만 보아도 100이라는 값이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um 함수에서는 count a 함수의 결과값과 max a 함수의 결과값을 구해서 109라는 결과값이 나오니까 보기는 102로 되어 있죠. 따라서 잘못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도 결과값이 7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7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average 함수죠. average 함수는 두 개의 평균 구해주는 것이고, 자, small 함수는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죠. C2에서 C4, C2에서 C4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은 75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87이죠. 그래서 87이라는 결과값이 구해졌고, large 함수는 이번에는 뭐예요? K번째로 큰 값 구해주죠. 두 번째로 큰 값. 범위는 같습니다. 값이 3개밖에 없으니까 큰 값이나 작은 값이나 같은 값이겠죠. 따라서 87과 87의 평균을 구해주게 되면 당연히 87이라는 평균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잘못되었고요. 보기 3번이 옳죠. 174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수의 합 구해줬고요. large라는 함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B3에서 D3까지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죠. 65와 87과 91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은 87, 세 개의 값이니까 중간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87이라는 값이 구해졌고, 스몰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역시 K번째로 작은 값 구하게 되면 8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합을 구해주면 174라는 합의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기를 보면요. 역시 count a 함수죠. count a 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준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앞에서 문제들은 범위를 지정해 줬지만 이번에는 단순하게 셀과 셀을 개별적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B2 셀에 있는 값, D4셀에 있는 값 이렇게 따로따로 다 따져보아야 되겠죠. count a 함수는 어차피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니까 숫자가 들어있어서 비어있지 않죠. D4도 역시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라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min a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최소값 구하는데 논리값 텍스트 다 포함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B2에 83이라는 값이 있고
D4에 10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둘 중에서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83이 작은 값이죠. 따라서 count A에서 구해준 2와 min A에서 구해준 83이라는 값을 더해서 85라는 결과값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10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에 있는 함수식을 그대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A1부터 A3까지는 실제로는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제 지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A1에서 A3까지는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라는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날짜 관련 함수의 풀이를 하려면 이 부분이 날짜 데이터일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1번으로 넘어와서 month라는 함수인데요. end of month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바로 달의 끝 날짜를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함수 인수창을 열어서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month라는 함수는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후 달의 마지막 날의 날짜 일련 번호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우선 지정된 달수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시작 날짜의 달수를 보면 되겠고요. 이전은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고요. 이후는 그냥 플러스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3달 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A1 셀에 3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한 달 전은 뭐예요? 2월 5일이죠. 2달 전은 1월 5일이고요. 3달 전은 12월 5일이죠. 바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의 날짜 1년 번호라는 뜻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2016년 3월에서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한 해 전 12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바로 12월 5일이니까 그 달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보기에는 12월 5일로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하게 3달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nd of month라는 발음이 좀 저질이죠. 영어 뜻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그냥 날로 먹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볼까요? 두 번째 보기를 보면 days 3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달의 기준을 30일로 둡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 곱하기 30에서 361로 기준을 잡게 되고요. 저렇게 해서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A1에 있는 것은 3월 5일이고요. A3에 있는 것은 4월 10일입니다. 자, 각 달마다 30일씩 있기 때문에 3월 달에서 25일이고요. 4월 10일까지니까 10일이죠. 따라서 두 날짜 사이의 날짜 수는 35일이라는 날짜 수가 나오겠죠. 30일 기준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면요. net work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함수 인수창 눌러보고요. 자, net work days는 뭐냐? 두 날짜 사이의 전체 작업 일수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이렇게 net이라고 붙게 되면 순수한, 순 이런 뜻입니다. 뭐 순자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작업한 일수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순수하게 작업 일수를 계산해라.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공휴일이 있으면 여기 따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토, 일, 주말은 빼고 작업 일수를 계산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A1을 보면 2017년 3월 5일이고요. A2를 보면 2017년 3월 20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략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20에서 5를 빼면 15일이 작업일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3월 5일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계산해 나가다 보면 쉬는 날 4일이 빠져서 실제로 작업하는 일수는 11일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려놓고 바로 보면 되겠죠. 자, 2017년 3월 5일 기준으로 하면 6일부터 10일까지 일한 것이 되죠. 일단 5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또 5일이 있죠. 그러면 10일 일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니까 20일이 다행히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여기 계산이 되어서 전체로 11일 일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workday라는 함수입니다. 자, workday라는 것은 뭐냐? 특정 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즉 평일수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프로젝트 마감일을 정할 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A1, 3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10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networkday에서 본 것처럼 3월 5일에서 10일을 일하려면 그 사이에 어때요? 주말이나 이런 것이 끼어 있겠죠. 만약에 휴일이 있으면 여기 따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1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뭐냐? 이렇게 프로젝트 마감일을 구해보면 2017년 3월 17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5일에다가 10일을 더하니까 3월 15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17년 3월 17일이라는 값을 구해주죠. 역시 마찬가지로 3월 5일에서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10일째 되는 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라서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 함수는 처음 공부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실제로 실습하면서 꼭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34번이죠. 다음 중 통화 문서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 워크시트로 넘어와서 우선 1번 보기를 보면 병합된 셀, 조건부 서식,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차트, 그림과 같은 일부 기능은 공유 통화 문서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유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검토라는 탭에 가서 통화 문서 공유라는 것을 누르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화 문서 병합도 가능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우선 확인 누르기 전에 여기부터 보죠. 자, 지금은 어때요? 차트를 당연히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태죠. 선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검토 탭에서 통화 문서를 공유하게 되면 이 작업으로 통화 문서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고 나면 이 통화 문서에는 VBA 매크로가 들어 있습니다. 공유 통화 문서에서는 매크로를 보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VBA 매크로가 들어 있으면 공유 통화 문서에서는 이 매크로를 보거나 편집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자, 어쨌거나 공유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 여기 차트가 아까처럼 편집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선택이 안 되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풀어버리면 자, 이 작업을 실행하면 통화 문서의 공유 상태가 해제되고 변경 내용이 영구히 삭제가 된다. 또한 통화 문서를 다시 공유 상태로 지정해도 다른 사용자들이 각자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어쨌거나 다시 차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죠.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된 통화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없다. 이거 하려고 공유된 통화 문서 이용하는 거죠. 검토해서 통화 문서 공유 눌러보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화 문서 병합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화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 저장 위치는 웹서버가 아니라 공유 네트워크 폴더를 사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셀을 잠그고 워크시트를 보호하여 액세스를 제한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보호하는 조치를 해둬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워크시트에 배열 상수 형태로 배열 수식이 입력되어 있을 때, 자, A1 셀에서, A5 셀에서 수식, sum, A1, B2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조금 생소합니다. 자, 우선 여기 A1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열 수식이 되도록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요. 중괄호 해주고 1, 2, 3, 세미콜론 4, 5, 6 중괄호 해주고, 자,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Ctrl Shift Enter를 동시에 눌러주면 되죠.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열 수식, 배열 상수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 값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선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콤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열을 구분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요.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행을 구분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1, 2, 3, 그 다음에 행을 바꿔서 4, 5, 6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여러 값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해주고 배열 수식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들어갈 부분 1, 2, 3, 행 바꿔서 4, 5, 6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줘야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보기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배열 수식이 A1부터 C2 셀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sum 함수를 통해서 A1과 B2의 합을 구하면 당연히 1과 5의 합이니까 6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뭐 이 더하기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콤마는 열을 바꾼다. 세미콜론은 행을 바꾼다. 그리고 미리 입력될 자리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당연히 여러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